10월 13일 수업 시작할게요. 자, 객체지향에서 연습 문제 5번하고 6번을 남겨놓고 있는데, 이 5번하고 6번은 이제 난이도가 좀 세기 때문에 따로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는 시간 없이 그냥 바로 그냥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제 수업이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 5번, 6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프로그래밍을 공부할 때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다 그랬죠. 이 알고리즘의 이제 첫 번째 내용이 순환, 그리고 탐색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그래서 반복문과 그 다음에 재기함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단원이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내용이 스택과 큐라고 부르는 배열 관리 방법이에요. 자, 어떤 배열이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네, 이렇게 배열이 있을 때 이 배열에 우리가 내릴 수 있는 명령이 딱 두 가지만 있는 거예요. 저장과 출력. 그러면 이제 저장이라고 하는 명령에다가 5를 집어넣으면 제일 앞칸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6을 저장해라 라고 전달하면은 그 다음 칸에 저장하고요. 7을 넣어라 라고 하면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겠죠? 8, 9, 뭐 여기까지 넣었다고 치죠. 그 다음에 출력해라 라고 하는 명령어를 내리면은 왜 우리가 배열에 접근할 때는 인덱스 번호로 바로바로 접근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출력이라는 명령어를 내렸을 때 맨 마지막 거를 알아서 하나씩 꺼내서 출력하는 거예요. 거긴 지우고요. 또 출력이라는 명령을 내면은 마지막 거를 꺼내서 출력하고, 또 출력 명령어를 내리면 마지막 거를 꺼내서 출력하고. 그래서 먼저 저장된 게 혹은 먼저 입력된 게 제일 먼저 입력된 게 그럼 이때는 제일 마지막에 출력되죠. 마지막에 출력된다. 그래서 요 관계를 FILO라고 불러요. 뭐 어려운 영어는 아니고요. First input. L은 뭐겠어요, 그럼? Last output. 이런 형태의 배열 관리 기법을 스택 구조라고 합니다. 이거를 대학에서 책으로 공부하면요, 정말 환장하게 한자어로 씁니다. 선, 입, 후, 출이라고 가르쳐요. 사자성어도 아니고. 자, 그래서 이렇게 저장과 출력이라는, 그래서 어떤 클래스가 멤버 변수로 배열을 하나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장과 출력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이 규칙을 구현할 수 있는가를 보는 문제예요. 이거를 스택이라고 해요. 스택.
자, 문제 요구사항에서는 자료를 저장하기 위한 배열인 데이터와 배열의 원소수를 카운트하는 사이즈라는 멤버 변수를 은닉대 형태로 선언한다. 일단 요거부터 하나하나 코딩 해보자고요. 자, 클래스 my list라는 애를 만드는데 첫 번째 요구사항은 자료를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라는 이름의 배열. 은닉하라 그랬으니까 데이터. 일단 배열이라고 했으니까 빈 배열 하나 만들죠. 그 다음에 원소수를 카운트하기 위해서 사이즈. 처음에는 원소 아무것도 없으니까 0이라고 낼게요. 자, 문제를 보면은 생성자에서 데이터를 원소가 0개인 빈 배열로 사이즈는 0으로 초기화한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초기화할 게 아니네요. 컨스트럭처에서 this.샵 데이터는 빈 배열 this.샵 사이즈도 0 이렇게 초기화를 하라고 돼 있고요. 데이터와 사이즈에 대한 게터는 같지만 세터는 같지 말래요. 자, get data는 return this.샵 data. get size는 return this.샵 size. 자, 그 다음에 이제 push 하고서 아이템이라는 파라미터를 갖는 메서드는 파라미터로 전달된 값을 배열의 맨 뒤에 추가하고 사이즈의 값을 1 증가시키래요. 자, push 아이템을 갖습니다. 얘한테 this.샵 데이터. 자, 일단은 요 배열이 처음에 0이죠. 0번째에다가 아이템을 저장하고 this.샵 사이즈는 1 증가시키래요. 일단은 규칙 들어가면 이건데, 그러면은 이 push라는 메서드를 호출할 때마다 계속 0번째에다 저장할 거 아니에요. 배열이 이렇게 한 칸짜리가 있는데 5가 들어왔어. 5를 저장해. 또 10이 들어왔어. 그러면 또 0번째에다가 요거 지우고 10을 저장해. 이런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처음에 5를 저장하고 그 다음 10을 저장하고 15를 저장, 이렇게 점점 칸을 늘려가는 소리예요. 자바스크립트 배열의 특징. 자, 이렇게 있을 때 샵 데이터에 4번째에다가 100을 넣어라 라고 하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랬어요. 지금 0번째 칸밖에 없는데 100이라고 넣고 앞에 붙은 칸은 undefined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없는 인덱스에 저장해도 배열이 늘어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요 데이터라는 배열이 점점 늘어나려면은 0, 1, 2, 3, 4 이런 식으로 하나씩 늘어나주면 된다고요. 자, 그럼과 동시에 배열의 개수가 1씩 증가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사이즈를 걸어버리면 처음에 0부터 시작했단 말이죠. 데이터의 0번째에다가 아이템을 저장해라. 그리고 얘 1 증가했죠. 또 푸시를 호출하면은 이번엔 1번째에다가 저장하고 1 증가. 또 호출하면은 2번째에다 저장하고 1 증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사이즈라는 값이 배열의 마지막 위치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 코드를 이렇게 출력을 하면 마이리스트의 객체를 만들고 100, 200, 300을 저장했어요. 그 다음에 원소스와 배열 데이터를 출력해 봤을 때 원소스 3개고 데이터 이렇게 3개 들어있다. 확인되죠? 저장할 때마다 한 번씩 확인해 보면 값이 점점점 늘어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원소를 꺼내고, 자, 팝이라는 메소드는 배열의 마지막 원소를 꺼내서 리턴하고 배열의 크기를 1 축소시킨대요. 그러니까 1, 3, 5 이렇게 있으면은 마지막 원소를 꺼내서 리턴하고 배열의 크기를 1 축소시킨대요. 자, 이걸 위해서 데이터는 임시 변수에 깊은 복사 처리된 후 데이터를 임시 변수에 깊은 복사 처리하고요. 기존 크기보다 1 작은 사이즈로 다시 만들어줘야 된대요. 그래서 깊은 복사 처리된 임시 변수의 원소 중에서 마지막 걸 제외한 상태로 다시 데이터에 복사 처리되어야 한다. 자, 그러면 팝이라고 호출하면 일단 마지막 원소를 꺼내요. last는 this.샵Data에서 마지막 거를 꺼내야 돼요. 자, 배열의 인덱스는 항상 배열 길이 빼기 1까지만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의 길이 빼기 1이라고 하면 마지막 원소가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이 length에 해당하는 값과 사이즈는 같은 맥락이거든요. 하나 들어갈 때마다 1씩 증가하니까 이게 지금 length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여기다 사이즈를 집어넣어도 동일한 결과가 뜨겠죠. 자, 배열이 5, 10, 15, 20 이렇게 있으면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은 임시 변수를 하나 만들어요. 여기에다가 일단 얘를 그대로 다 복사를 해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날리고 기존 배열보다 1 작게끔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K에 있는 거를 다시 여기다가 하나씩 복사해서 넣습니다. 마지막 거는 자리가 없으니까 버리는 거죠. 그럼 데이터에는 결과적으로 마지막 게 삭제된 효과가 되겠죠. 자, 다시 이제 마지막에 사이즈 값을 1 감소시키는 거죠. 자, 그리고 콘스템프는 배열을 깊은 복사할 때 몇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this.샵Data에 대해서 앞에 점점점 찍으면 원소를 다 갖다 들이분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this.샵Data를 다시 만들어요. 이렇게 빈 걸로 만드셔도 되고요. new array라고 하면서 현재 배열의 길이가 요거라 그랬죠? 길이 빼기 1개만큼 만들어도 되고요. 좀 더 자바스크립트스럽게 이렇게 만듭시다. 자, 그럼 이제 템포에다 복사한 거를 다시 여기다 하나씩 집어 넣을 건데 그때 다 복사해서 넣는 게 아니라 마지막 걸 빼고 하라 그랬어요. 자, for
let i는 0부터 i는 템프의 랭스라고 하면 끝까지 다 반복해요. 빼기 1이라고 하면 마지막 거 빼고 반복해요. i 플러스 플러스 샵 아이고 this.샵 데이터의 i번째는 템프의 i번째. 그럼 템프에 있는 거에서 마지막 거 빼고 복사 되겠죠? 마지막으로 this.샵 사이즈를 1 감소. return last. 자, 그럼 이제 값을 3개 집어넣고 팝을 하나 호출해 볼게요. 그럼 배열이 100, 200, 300이 되고 300을 꺼내서 리턴하고 배열은 다시 100과 200으로 바꾸는 코드가 되죠. 자, 이렇게 들어있을 때 300을 꺼내서 리턴하고 원본 배열은 1 작아지는 거죠. 자, 이런 루틴으로 데이터를 푸시하고 팝을 사용해서 계속 저장했다가 꺼냈다가 저장했다 꺼냈다가를 반복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측하는 것처럼 데이터가 저장과 출력을 반복하는지 체킹해 보시면 돼요. 자, 이 구조를 스택 구조라고 합니다. 자, 비슷한 맥락인데요. 어떤 클래스 안에 배열이 있다고 칩시다. 미리 칸을 좀 쪼개 놓을게요. 여기에다가 아까처럼 저장과 출력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저장에다가 1, 3, 5, 7, 9를 넣어요. 그러면 순서대로 1, 3, 5, 7, 9 이렇게 저장이 돼요. 출력이라는 명령을 내리면 아까는 마지막에 들어간 게 제일 먼저 나왔죠. 이번에는 먼저 들어간 게 먼저 나와요. 그럼과 동시에 기존 애들이 앞으로 한 칸씩 당겨요. 그러면 3, 5, 7, 9가 되는 거죠. 또 출력하라고 하면 맨 앞에 있는 걸 출력해요. 다른 애들은 앞으로 한 칸씩 당겨요. 자, 이렇게 되면 먼저 입력된 게 먼저 출력되는 거죠. 이런 구조를 first input, first output. 그래서 FI, FO라고 부르고요. 우리말로는 선입, 선출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원리로 이제 배열을 관리하는 방식을 Q라고 부릅니다. 자, 일단은 요 첫 번째 문제부터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갈게요. 왜냐면 첫 번째 문제가 먼저 완성돼야 여기에다가 메서드를 추가하라는 내용이에요. 자, 지금 25분이고요. 요거는 한 20분 드려야 될까요? 그러면은 20분 드리면은 45분. 네, 대략 한 8시 50분, 한 55분쯤 시작하면 되겠네요. 적당히 시작합시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문제 5에서 구현한 마이리스트를 문제 6에 똑같이 복사하고 쉬프트 메서드와 언쉬프트 메서드를 추가하래요. 자, 얘를 똑같이 복사하고 클래스에 이제 푸시하고 팝은 닫아두고 쉬프트라고 하는 메서드와 언쉬프트라고 하는 메서드를 똑같이 복사하래요. 자, 그래서 메서드를 만들어 놨어요. 다음 얘기 봅시다. 자, 쉬프트 메서드는 데이터 배열의 가장 첫 번째 원소를 꺼내서 리턴하고 배열의 크기를 1 축소시킨대요. 자, 그러니까 콘스트 첫 번째 거를 꺼내라고 했으니까 this.샵 데이터의 인덱스가 0에 있는 거죠. 그리고 얘를 리턴한대요. 자, 이걸 위해서 데이터 배열에서 인덱스가 0인 첫 번째 원소를 지역 변수 상수에 복사한다. 이건 했죠, 지금. 그 다음에 임시 변수를 데이터의 길이보다 1 작은 크기로 초기화하고 데이터 배열에서 인덱스가 1인 두 번째 원소부터 나머지 원소들을 임시 변수에 깊은 복사 처리한다. 그러니까 1번째가 0에 복사되는 형태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임시 변수를 데이터의 길이보다 1 작은 크기로 초기화. 자, const tempo는 new array라고 만들면서 this.샵 사이즈가 길이죠. 빼기 1. 그 다음에 반복을 돌게요. let i는 1부터 this.샵 데이터의 length 내지는 샵 사이즈 같은 거라고 했어요. 1 증가시킵니다. 요 데이터에 5, 10, 15, 20 이렇게 저장되어 있다고 치고 요 전체의 길이가 샵 사이즈에 저장이 돼 있었어요. 근데 템프라고 하는 배열을 사이즈의 길이가 지금 4죠. 샵 사이즈 빼기 1만큼 만들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3칸을 만들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반복은 인덱스가 1인 위치부터 이 배열의 끝까지 반복하게 했어요. 이제 얘 1번째를 0번째에다가 2번째를 1번째에다가 얘를 여기다 넣어주면 돼요. i번째를 요 임시 변수에 i 빼기 1번째에다 넣어주면 된다는 소리죠. 자, 그래서 템프의 i 빼기 1번째에다가 this.샵 데이터의 i번째를 넣어라.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복사가 완료되면 데이터의 크기를 기존보다 1 작게 다시 초기화하고 임시 변수 항목들을 그대로 깊은 복사 처리한다.
자, 임시 변수에 만든 거를 샵 데이터에다 그대로 다시 집어 넣으라는 얘기니까 이렇게 하면 간단해요. this.샵 데이터는 temp. 마지막으로 배열의 크기를 1 축소시킵니다. 자, 이 shift 메서드가 첫 번째 거를 이제 꺼내라는 뜻이니까 여기에 이어서 가볼게요. A라고 할까요? 이번에는 자, 100, 200, 400, 600이 들어있을 때 리스트에 쉬프트 왜 마지막 게 나왔지? 잠시만요. 아예 실행이 안 된 거구나. 잠깐만, 이거 왜 코드를 지워도 똑같은 게 나오죠? 잠깐만요. 파일을 다른 폴더에 넣네요. 쉬프트 디버깅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코드가 지금 실행되는 게 좀 이상해요. 자, 여기서 Shift로 들어갔고 F11 누르면은 자, 여기까지 해서 600 해서 100, 200, 400이 남아있는 상태고 여기서 Shift가 실행되면은 자, 현재 데이터가 100, 200, 400이 들어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다음 줄 출력해서 요 first라는 변수에 100이 저장됐고요. 그 다음에 이 반복문을 돌아서 아하. 자, 여기서 제가 조건식을 잘못 걸었네요. i가 dis.size가 작은 동안이라고 걸어야 되는데 i를 안 넣는 바람에 무한루프 중이었어요. 자, 아까 마지막 예제로 100, 200, 400이었어요. 여기서 쉬프트를 호출하면은 100을 꺼내서 리턴하고 기존의 배열들이 앞으로 한 칸씩 옮기는 처리예요. 그래서 배열이 200, 400으로 바뀐 거죠. 이 처리를 구현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unshift라고 하는 메서드는 아이템이라는 파라미터를 받아요. 아까 푸시 같은 경우는 무조건 맨 뒤에다 집어넣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좀 쉬웠는데 얘는 파라미터로 전달된 값을 데이터의 맨 첫 번째 원소로 추가하고 기존 데이터들 한 칸씩 뒤로 밀어내래요. 그래서 임시 변수를 데이터랑 똑같은 길이로 만들고 데이터의 모든 원소를 기품 복사한 다음에 데이터를 기존 길이보다 1 큰 값으로 초기화하고 데이터의 0번째 아이템을 넣고 1번째부터는 아까 만든 임시 변수의 값을 기품 복사 처리한다. 자, 그러니까 unshift에 아이템을 받으면 일단 임시 변수에다가 기존의 데이터를 다 복사해요. 그 다음에 dis.data는 일단 0번째 위치에 아이템을 넣고 아까 복사해둔 템플을 그대로 덮어 써요. 그 다음에 dis.size를 1 증가시켜요. 그럼 이제 unshift를 호출할 때마다 배열이 앞에서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unshift를 3번 추가로 호출해 봤습니다. 자, 아까 여기까지 확인했죠? 배열이 이렇게 있을 때 100을 꺼내서 200, 400이 됐어요. 그 다음에 unshift 700. 그럼 앞으로 추가되고 기존 게 뒤로 한 칸씩 밀렸죠. unshift 800, unshift 900. 그럼 800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 900이 나중에 들어간 거죠. 자, 여기까지 구조가 알고리즘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나오는 스택과 큐를 하나의 클래스에 같이 구현해 놓은 상태예요. 코딩 테스트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나오는 그 패턴이니까 여기까지 코드들 잘 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정리하시고 8시 반부터요 10단원 들어갈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자바스크립트가 제공하는 기능들을 탐구할 차례입니다. 네. 웹페이지 만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시작합시다. 자, 우리가 이제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문법에 대해서 살펴본 과정을 보면은요. 처음에 변수, 그 다음에 연산자, 그리고 배열, 그 다음에 제이슨 이런 것들을 봤고요. 얘네들을 사용을 해서 결국은 변수의 내용이 배열이나
제이슨에 저장이 되죠. 그리고 변수를 가지고 연산을 수행하거나 배열도 연산, 제이슨도 연산이 가능했어요. 근데 이 연산 과정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하기 힘드니까 이제 얘네들의 흐름을 처리하기 위해서 조건문과 반복문이라는 구조를 봤고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프로그램 코드를 한 덩어리로 묶어서 명령어화하기 위해 이거를 함수라는 개념으로 학습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 함수가 우리가 제일 처음으로 봤었던 재사용 단위예요. 함수라는 거는 만들어 놓고 나면 이제 여러 번 호출할 수가 있었죠. 자, 이 함수가 확장이 돼서 변수와 함수가 한 그릇에 같이 모일 수 있는 객체라고 하는 개념을 학습을 했고요. 객체를 만들기 위한 코드 작성 규칙으로 클래스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봐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객체도 재사용이 가능한 단위라는 거죠. 재사용 가능. 자, 우리가 여기까지 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함수하고 객체라고 하는 단위가 이제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해서 우리가 호출해서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과정이 자바스크립트가 구성되는 원리였던 거거든요. 이제 이 원리가 10분 적용이 돼서 기능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될 차례인데, 그렇게 되면은 백지 상태부터 계속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콘솔.log라고 하는 거. 자, 이제 점이 나왔죠. 콘솔 객체예요. 로그는 객체 안에 저장되어 있는 메서드라고요. 자, 어떤 배열이 있다고 칩시다. 배열의 길이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점 랭스라고 했죠. 배열, 그럼 객체죠. 랭스는 멤버 변수이거나 아니면은 게터겠죠. 이제 정식 명칭을 알 수 있는 최소한의 배경 지식이 생겼어요. 근데 여기서 한 번만 더 생각해 봅시다. 객체를 쓰려면 먼저 클래스를 작성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런 거 만든 적 있어요, 여러분? 클래스를 만들면 그 다음에 new라고 해서 객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거 한 적 있어요? 근데 해왔잖아요, 여태까지. 누군가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 과정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저는 아니에요. 프로그램을 만들 때 백지 상태에서부터 그냥 코딩하라 그러면 못한다고요, 아무도. 그래서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원리를 적용해서 개발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본 기능들을 프로그래밍 언어 안에 내장시켜놔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내장 기능, 이런 것들을 통칭 API라고 부르고요. 이 API에는 함수도 있고 클래스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거는 우리가 new를 직접 해야 돼요. 클래스만 제공되기 때문에. 어떤 거는 객체로 제공되기도 해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 내장 함수, 내장 클래스, 내장 객체라고 불러요. 이제 얘네들을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과정들을 살펴보겠다는 거죠. 자, 이 중에서 가장 심플한 거는 뭐니 뭐니 해도 함수죠. 그래서 일단은 내장 함수부터 시작을 합시다. 함수를 볼 건데, 이 함수가 펑션 해갖고 이제 만들잖아요. 그게 만들어져 있는 코드를 우리가 직접 열어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만들어져 있다라는 건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에 함수를 호출해야 되는데 펑션 f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근데 안에 어떤 코드가 동작하는지는 몰라.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제공되는 정보는 이 함수는 어떤 기능을 수행합니다. 입력 파라미터는 뭐고요? 출력 파라미터는 출력 리턴 값은 뭡니다. 라고 매뉴얼은 만들어져 있어요. 자,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이런 내장 기능들의 매뉴얼을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살펴볼 방법은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데는 뭐 딱히 없고요. MDN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게 뭐 마이크로소프트랑 애플이랑 뭐 IBM이랑 이렇게 몇 군데 잘 나가는 웹 개발 회사들이 모여서 만든 사이트인데 여기 보면은 자바스크립트, HTML 이런 것들에 대한 매뉴얼이 정의가 돼 있어요. 이렇게 생긴 사이트고요. 레퍼런스,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제 우리가 아는 키워드가 이거 세 개죠. HTML을 살펴보면은 HTML에 대한 매뉴얼이에요, 이게. 뭐 멀티미디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봤었던 뭐 비디오 태그. 근데 100% 한글은 아니에요. 한글화가 되다 말았어요. 아마 한글화 수준이 한 20-30%밖에 안 될 거예요. 세상의 어느 책이나 어떤 사이트도 이 사이트보다 자세하지는 못해요. 왜냐면 여기가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이를테면 공식 매뉴얼이기 때문에. 자, 여기 보면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이제 기능들이 있고요. 만약에 디코드 URI라고 하면은 이 URI에 대한 기능 설명 그리고 간단한 샘플 코드 이런 게 제공되는 거죠. 자, 얘도 함수 이름, 간단한 기능 그리고 코드 샘플. 코드 샘플을 통해서 그러면은 파라미터 확인하고 출력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이 매뉴얼 사이트, 보통 이제 레퍼런스라고 부릅니다. 이 레퍼런스 사이트들의 특징이요. 비기너들한테 그렇게 친절한 사이트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이 있을 때만 좀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나마 여기는 제가 클릭 하는 것마다 이렇게 한글로 나오긴 하는데, 네. 이렇게 영어 페이지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영어 울렁증 있으면 쳐다보기도 싫다는 거지.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컴퓨터 책이나 모든 프로그래밍 수업은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거 베껴오는 거예요. 만든 애들이 직접 설명하는 건데 이 내용을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대신에 그 과정에서 그 책을 쓴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수업을 하는 사람이 이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자기만의 주관을 좀 조미료를 좀 쳐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저 사이트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러이러한 기본 기능, 여기서 제가 소개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절대. 하지만 최소한 이러이러한 기능들은 앞으로 자바스크립트 쓰면서 필수적인 거니까 구구단처럼 좀 외우셔야 됩니다. 라는 것만 제가 선정해 온 거예요. 여기서 구구단이라는 게 중요해요. 몇 번 이야기한 적 있는 것 같은데, 자, 9, 8 하면은 다들 머릿속에 71을 떠올리죠. 이거 아무도 머릿속으로 9, 8번 안 더해요. 외우고 있는 거 그냥 툭 하고 나오는 거지. 그런 마음가짐으로 들어가세요. 자, 첫 번째 isNaN 함수입니다. 자, 우리가 undefined와 다른 값을 연산을 하면은 결과값이 항상 nan이었죠. 자, isNaN이라고 하는 함수는 파라미터 하나를 받아요. 자, 여기는 별도로 교환 없어요.
왜냐면 그냥 함수 어떻게 쓰는지만 보면 바로 내용이 끝나기 때문에. 파라미터로 전달된 값이 NaN일 경우 true가 리턴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 false가 반환돼요. 그러니까 1로 전달된 게 숫자가 아니거나 숫자 변환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하면 true가 리턴돼요. 반대로 숫자가 맞거나 숫자 변환이 가능하면 false가 리턴돼요. 저는 이거 처음에 되게 헷갈렸어요. 요것만 보고 숫자거나 숫자 변환이 가능하면 참이구나라고 생각을 해버려갖고 그거 벗어나는데 거의 10년 걸렸어요. 반대예요. 숫자가 아닐 때만 true예요. 그래서 숫자가 아니면 true, 숫자가 맞다면 false. 숫자로 변환 가능하면은 숫자인 걸로 쳐요. false. 자, 이런 함수가 왜 필요하냐면은 NA에는 만약에 A라고 하는 변수가 있어요. if A가 NAN과 같다. NAN은 이 같은 연산을 판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NAN 판별 여부는 함수를 통해서 해야 돼요. 자, 사용 예시입니다. is NAN 함수한테 NAN을 바로 줘요. 숫자 아니죠? 그럼 true. is NA에 undefined를 줘. 숫자 아니죠? true. is NAN에 JSON을 줘요. 숫자 아니죠? true. 배열을 줘요. true. 블라블라. 이것도 숫자 아니죠? true. 1, 2, 3, ABC. 이것도 숫자 아니에요? 따옴표 바뀌면 문자열이지. true. 근데 숫자로 변환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건 이미 앞에서 다 말했었어요. true. 얘는 거짓이 나와요. 왜냐하면 숫자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왜냐? true는 숫자 1에 대응된다 그랬죠. null. 빈값은 0으로 친다 그랬어요. null도 0으로 쳐요. 37. 얘는 너무 뻔하죠. 숫자죠. 거짓. 문자열로 감싸진 숫자는 따옴표를 벗겨버리면 숫자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얘도 NAN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37.37 얘도 따옴표 벗기면 숫자죠. 빈 문자열 얘는 0으로 환산돼요. 띄어쓰기만 들어있는 문자열도 0으로 환산돼요. 얘네들은 전부 NAN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케이스예요. 자바스크립트 연산 처리할 때 NAN이 되게 헷갈려요. 근데 이거는 그래요. 9단어는 어려웠을 수도 있어. 그래서 미리 초반에 제가 밑밥 좀 깔고 갔잖아요. 이거는 어려워도 일단은 당장은 그냥 넘어가시라고. 근데 이제부터는 무조건 외워야 돼요. 이건 어려운 게 아니라 헷갈리는 거야. 이거 헷갈리면 저도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본인이 안 외우는 건데 뭐 어떻게 해요, 이거는. 그렇죠? 그리고 여기부터는 실전이에요. 숫자만 입력하세요라고 검사할 때 제일 간단하게 쓰는 게 이거거든요. 자, 키를 입력하세요 라고 했을 때 만약에 본인의 키를 175.7 이렇게 입력을 했다고 칩시다. HTML 인풋 태그에 입력을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일단 대전제 하나. HTML 인풋 태그에 입력하는 모든 값은 무조건 스트링입니다. 이거 항상 기억하세요. 사용자가 입력하는 모든 값은 무조건 스트링이에요. 그러면 사용자가 이거를 인풋 태그에 입력했다라고 하면은 이런 상태인 거죠. 몸무게를 입력하세요 라고 해서 몸무게도 입력했다고 칩시다. 대웹인데. 자, 이걸 갖다가 그 사람의 비만도를 계산해서 당신은 비만입니다 라고 출력해주고 싶었어요. 지금 비만도 계산 공식 모르니까 그냥 간단하게 요거 두 개 더한다고 생각할게요. 이거를 더하거나 뺀다고 생각해 봅시다. 몸무게, 키에서 몸무게를 빼래요. 에러. 문자열은 뺄셈 못해요. 곱셈도 못해요.
더하면 이건 대형사고 나지. 문자열 더하면 뭐예요? 175.797 문자열 덧셈은 연결이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입력한 거는 연산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에요. 별로 와닿지 않아요? 다른 케이스. 자, 여러분들이 인터넷 뱅킹으로 친구한테 이제 엠빵 하기로 해서 2명한테 5,000원씩 보내기로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이체 금액 5,000원, 두 번째 이체 금액 5,000원. 그럼 여러분들 계좌에서 빠져나갈 금액은 10,000원이라 그랬죠. 입력한 데이터 타입은 전부 뭐라고요? 스트링. 그럼 여러분들 계좌에서는 이만큼이 빠져나갈 거예요. 대형 사고죠. 하고 싶은 얘기는요, 문자열을 실제 숫자 타입으로 바꿔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쓰는 게 false int 내지는 false float예요. false int는 무조건 정수로 바꿔요. false float는 소수점을 붙여서 바꿔요. 자, 그래서 false float입니다. 파라미터로 전달된 값을 부동소수점수, 실수로 변환해서 리턴을 해요. 만약에 변환을 못하면 NaN을 리턴해요. 자, 3.14 주면 얘는 당연히 실수니까 되죠? 따옴표가 감싸져 있으면 바꿉니다. 얘는요, 이거 숫자야 아니야? 엑셀 써보신 분들 혹시 이렇게 생긴 숫자 본 적 없어요? 이게 과학적 지수 표현이라고 하는 건데요. 2는 대소문자 상관없어요. 2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값이 있거나 숫자가 있다. 그러면은 소수점을 이 숫자만큼 왼쪽으로 보내요. 플러스가 있으면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보내요. 자, 얘는 지금 소수점 없죠? 근데 마이너스 2니까 314라는 거는 여기서 소수점을 두 칸 보내라는 거니까 3.14예요. 자, 0.0314에서 2에 플러스 2.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칸 보내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따옴표 벗기면 바로 나오잖아요. 얘네는 전부 3.14입니다. 컴퓨터에서 자릿수가 겁나 클 때 쓰는 표현법이에요. 하지만 true, false, F22 이런 거는 못 바꿔요. 자, false int 같이 봅시다. 아, 이거는 얘기가 좀 복잡하구나. 네. 일단 요거 두 개 봅시다. 요거 두 개 내용 체킹하시고요. 일부러 제가 실행한 거는 안 보여드렸어요. 요거는 실행한 결과까지 보여드리면 실수 잘 안 하더라고요. 자, 요거 두 개는 10분이면 완료 정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0분 쉬었다가 9시 10분에 봅시다. 다음 함수는 false int라고 하는 함수인데요. 얘는 파라미터가 두 개예요. 첫 번째 파라미터는 바꾸고 싶은 값이고요. 두 번째 파라미터는 진법이에요. 우리가 쓰는 숫자들은 보통 10진법입니다. 그 밖에 16진법, 8진법, 2진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입력되는 파라미터가 어떤 진법이건 간에 출력은 10진법으로 바뀌어서 나와요. 10진법은 0부터 숫자가 9까지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이 10이고요. 16진법은 0, 1, 2, 3, 4, 5, 6, 7, 8, 9, A, B, C, D, E, F 다음이 10이에요. 8진법은 1, 2, 3, 4, 5, 6, 7 숫자가 8개만 있고 그 다음이 10이에요.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열을 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15라고 하는 값은 16진법으로 치면 F고요. 8진법으로 치면 17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색상표기법 있죠? 이 색상표기법이 16진법 표기법이고요.
FF를 10진법으로 변환하면 255가 됩니다. 그리고 00은 0, FF는 다시 255. 그래서 색상값을 일반적인 10진법으로 표현하면 0부터 255까지. 그럼 전부 256개죠? 포토샵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색상은 256가지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변환을 못하면 NaN을 리턴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라미터를 생략할 경우에는 무조건 10진법으로 인식을 해요. 재밌는 게 문자열의 선행 공백은 무시합니다. 예를 들면은 얘는 8스인트로 바꾸면 1이에요. 근데 띄어쓰기 엄청 많이 하고 뒤에 1 들어갔다. 그럼 앞에 공백은 다 무시하고 1로 바꿔요. 숫자 더하기 글자 형태의 문자열. 예를 들어 1, 2, 3 F는 안 되겠다. H 헬로 1, 2, 3 헬로 라고 하면은 이걸 8스인트한테 주면은 자기가 건질 수 있는 것까지만 건져요. 못 바꾸는 게 아니에요, 얘는. 아까 8스 플루트랑 좀 다르죠. 글자 더하기 숫자는 못 바꾸죠. 소수점을 포함하고 있으면 정수 부분만 취합니다. 소수점 뒤는 무조건 버려요. 자, 그 다음에 그냥 12라고 표기를 하면 10진법 10인지, 16진법 10인지, 8진법 12인지 구별이 안 가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컴퓨터에서 16진법을 표기할 때 앞에 0x를 붙이고요. 8진법은 0 알파벳 5를 붙여서 10진법과 구별합니다. 이건 상식이에요, 여러분. 컴퓨터 할 때. 자, 그래서 앞에 공백은 무시한다 그랬죠? 0xf. 근데 입력값이 16진법이래. 그럼 인지를 하는 거죠. 그럼 요 f에 해당하는 값으로 변환을 해요. f가 아까 15라 그랬어요. 그럼 요거의 출력값은 15가 나와요. 앞에 공백 무시하고 f. 근데 16진법이라고 했죠? 명시를 했잖아요. 그러면 f에 해당하는 얘도 15가 반환되고요. 17. 근데 8진법이래. 그러면은 8진법에서 17에 해당하는 10진법 수를 반환해요. 얘도 15예요. 015. 10진법이래요. 그럼 15가 나와요. 숫자로 바꾸면. 15.99를 10진법으로 바꾸래요. 8스 인트는 무조건 정수만 반환해요. 우리는 넘버라고 해서 그냥 퉁치지만 자바스크립트는 넘버는 인트와 플루트로 나뉘어 있어요. 인트는 정수, 플루트는 실수. 자, 그래서 15.99를 10진법 정수로 바꿔라 라고 하면 소수점지를 무조건 버립니다. 반올림 없습니다. 그래서 15. 15,123. 얘도 15. 자기가 취할 수 있을 때까지만 취해요. fxx123. 16진수래요. 16진수면 f는 숫자예요, 글자예요? 숫자죠. xx는 아니거든요. 그래 f만 취하는 거예요. 결국 15죠. 2진법 111. 이것도 10진법으로 바꾸면 15입니다. 10진법 15 별 3. 문자열 안에서 별은 곱하기가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별이에요. 그냥 글자야. 그래서 15. 10진법 15 2의 숫자 2. 자, 2의 플러스 2가 아니에요. 그냥 2의 2는 얘는 알파벳 2예요. 그냥. 그래서 얘도 15. 15 픽셀 얘도 15. 여기 있는 게 모두 에브리바디 15. 이런 값들은 읽으실 수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값이 있다고 해서 뭐 특별히 다를 건 없습니다. 그냥 결과가 마이너스 15 되는 것 뿐이에요. 위에서 다 본 거니까 넘어가고요. 근데 헬로 이거는 진짜 대놓고 글자예요. 8진법이래. 8진법에 H로 시작하는 숫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못 바꾸니까 NaN이 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인코드 URI라고 하는 형태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링크를 걸 때 href라고 한 다음에 javascript.html 이라고 하면 이렇게 링크를 걸면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실습할 때는 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나중에 상용화 시스템에다가 파일을 업로드하면은 1도 인식 못해요. 몇 번 이야기했었죠. 인터넷 주소는 죽었다 깨도 한글 인식 못합니다. 여러분들 실습 파일이 한글을 인식할 수 있는 거는 단순히 그냥 윈도우랑 맥이라서 그래요. 리눅스 시스템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자바스크립트라고 검색을 하면 인터넷 주소에 분명히 q 자바스크립트라고 나오거든요. 요만큼만 복사해서 여기 인터넷 주소에 자바스크립트라고 되어 있는 요것만 복사해서 제가 여기다가 붙여 넣을게요. 그럼 똑같이 자바스크립트.html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붙여 넣을게요. 야, 이거 전체를 복사해야 되는구나. 자, 붙여 넣을게요. 아까 q 자바스크립트라고 했어요. q 쭉 가서 여기까지가 자바스크립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글 파일을 링크 걸고 싶으면 파일 이름을 애당초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할 수 있겠어요? 한글 파일 이름 쓰지 마세요. 자, 한글, 영어나 숫자, 언더바, 그리고 URL에 포함할 수 있는 몇 가지 특수 문자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다 바꿔야 되는데요. 이렇게 바꾸는 과정을 URL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역변환하는 거를 디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코드 URI 함수는요, 파라미터로 전달된 문자를 인코딩해줘요. 인코딩을 안 하는 문자는 알파벳, 숫자, 세미콜론, 콤마, 슬래시, 물음표, 뭐 이런 일부 특수 문자들, URL에서 써도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놔두고 나머지 글자를 바꿔줘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라는 문자를 인코딩하면 이렇게 바꾼다. 자, 첫 번째 set1은 URL에 넣어도 되는 특수 문자들이에요. 그래서 얘를 예약 문자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비예약 문자. 알파벳과 숫자인데 사이사이에 공백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set4는 자바스크립트, 한글입니다. 이 네 가지 문자를 인코드 URI라는 함수로 바꾼 다음에 출력을 해볼게요. 결과를.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예약 문자는 안 바뀌어요. 비예약 문자도 뭐 딱히 바뀌진 않아요. 근데 공백이 들어있으면 공백은 이렇게 표현되죠. 이게 띄어쓰기예요. 그리고 요게 자바스크립트예요. 진짜 주로 이제 디자인 하시는 분들 보면은 파일을 한글로 해갖고 와요. 맨날 최종의 최종, 최종의 최종의 최종, 진짜 최종, 이런 식으로 파일 이름에서 준다고. 진짜 답답해요. 차라리 파이널 오브 파이널이라고 주면 그냥 올리기라도 하지. 한글은 금기 중에 금기입니다, 여러분. 조금 오버해서 얘기하는 감이 없진 않는데요. 과한 게 부족한 것보단 나아요. 지금 요 내용 강조하는 거는. 자, 이렇게 만들어진 ESC 1, 2, 3, 4가 이제 인코딩의 결과물인데, 이거를 다시 디코드 URI라는 함수로 돌리면 원래대로 되돌려요. 그쵸? 원래대로 되돌아왔죠? 근데 이 인코드 URI랑 디코드 URI는 좀 옛날 거예요. 그래서 신버전이 나왔어요. 인코드 URI 컴포넌트. 얘네는 아까 우리가 사용했을 때 예약 문자랑 비예약 문자 모두 안 바꿨죠. 근데 얘는 예약 문자도 싹 바꿔요. 그러니까
변환의 범위가 좀 더 넓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인코딩 할 때 그냥 무조건 인코드 URI 컴포넌트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변환은 디코드 URI 컴포넌트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내용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 함수는 조금 어려워요. 일단 콜백 함수가 등장해요. 콜백 함수가 뭐였죠? 함수한테 파라미터로 주기 위한 함수. 어떤 함수한테 파라미터로 주기 위한 함수.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웹페이지에서 이런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5초 후에 창이 닫힙니다. 내지는 웹페이지 안에서 시간이 이렇게 계속 흘러가. 시계가 이렇게 가는 애들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HTML은 리프레시를 하지 않는 이상 새로운 내용을 보여주지는 못해요. 근데 어떤 페이지들은 지정된 시간마다 한 번씩 혹은 지정된 시간이 지나면은 특정 동작을 수행한다고요. 웹브라우저 안에 웹브라우저가 아니라 자바스크립트 안에 지정된 시간 간격으로 타이머를 돌리는 기능은 들어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만들어줘요. set timeout 혹은 set interval이라는 기능이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지정된 시간, 만약에 내가 5초마다 혹은 5초 후에 라고 예약을 걸었을 때 알았어, 5초 후에 예약 걸게. 근데 5초 후에 어쩌라고? 자바스크립트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5초 후에 수행할 동작을 콜백 함수로 만들어서 줘야 돼요. 자, 첫 번째 set timeout입니다. 자, set timeout. 첫 번째 파라미터가 콜백 함수고요. 두 번째 파라미터가 시간 값이에요. 1000분의 1초 단위이기 때문에 1초를 설정하려면 1000으로 주셔야 돼요. 밀리세컨드 단위라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 자바스크립트 CSS에서 제가 애니메이션 처리할 때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3초만 해도 속 터지죠. 그래서 컴퓨터는 모든 시간을요 1000분의 1초 단위로 걸어요. 얘는요 지정된 함수, 그러니까 콜백 함수로 전달된 함수를 두 번째 인자로 전달된 시간 후에 실행하도록 예약하는 기능이에요. 예약 혹은 딜레이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set timeout 이후의 처리 로직들은 이 콜백 함수 실행 여부와 상관없이 즉시 실행됩니다. 무슨 말인지 볼게요. 자, 일단 여기 중간 거는 잠깐 빼죠. 함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간단하게 반복문 돌면서 9구단 2단을 출력하는 코드예요. 이제 이런 코드 쉽죠? 얘는 함수를 만든 거니까 호출하기 전까지는 실행 안 하죠. set timeout을 걸면서 이 함수를 걸고요. 3초 후에 이걸 실행해라라고 예약 걸었습니다. 그러면은 1초, 2초, 3초 후에 얘가 이제 호출이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게 출력되는 게 아니에요. set timeout은 이 f라는 함수를 3초 후에 실행하도록 예약하는데 현재 프로그램 흐름과 상관없이 별도의 공간을 예약을 해요. f 3초 이렇게. 그리고 프로그램은 지 갈 길 가요. 얘가 실행되건 말건 이미 내 할 바 아니야. 예약했어. 난 끝났어. 그래서 이거 출력하고 이거 출력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출력하는데 0.1초도 안 걸립니다. 그리고 3초 지나면 얘가 실행되겠죠. 그러니까 이 코드의 출력 결과는 이게 제일 먼저 출력, 이게 출력, 3초 후에 여기가 출력돼요. 실행하면 이미 프로그램 끝났어. 근데 9구단은 3초 후에 나와. 자, 이렇게 어떤 함수에 대한 실행을 이렇게 예약을 했을 때 프로그램의 전체 흐름에 관여하지 않고 별도로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프로그램의 흐름이 두 개가 되는 거죠. 일단 메인 흐름이 하나 있고 얘는 별도의 흐름에서 3초 후에 실행해라 라고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을 두 개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 흐름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실행되는 이러한 방식을 기억하세요. 비동기 처리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하는지 지금 까먹었어요. 나중에 기억나면 얘기해 드릴게요. 에이싱크로나이즈든가 그랬던 것 같은데. 자, 얘를 3초에 예약했어요. 자, 콜백 함수니까 얘를 익명함수 스타일로 바꿔서 쓸 수도 있죠. 실제로 그래서 setTimeout은 이렇게 더 많이 써요. 가능하면 펑션 빼고 이 사이에 화살표 넣고요. 화살표 함수 기억나시죠? 이게 요즘 스타일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코딩하시면 최소 10년 이상 했구나. 좀 노땅 취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잘라낸 코드는 익명함수로 넣었다가 화살표 함수로 바꾼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까지 넣었을 때 전체 흐름 봅시다. 얘는 3초 후에 실행이에요. 그럼 얘가 제일 먼저 출력되겠죠? 그 다음에 익명함수를 하나 또 실행 예약하죠. 얘는 1.5초 후에 실행이야. 그 다음에 프로그램 종료했대요. 그럼 그 다음에 여기가 먼저 실행하고 여기가 실행되겠죠. 프로그램의 흐름이 이제부터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끝났어. 근데 3단 출력하고 조금 있다가 2단 출력하고 3단을 먼저 출력하고 3단이죠? 그 다음에 여기 출력하고 이게 만약에 순서대로 실행됐다라고 하면은 이 프로그램은 3초 동안 안 움직여요. 우리는 그걸 벽돌이라고 불러요. 자, setTimeout은요, 지정된 시간 후에 이 콜백 함수를 딱 한 번 호출하고 끝나요. 주로 지정된 시간 후에 페이지 이동, 이런 거에 한 번씩 씁니다. 근데 웹페이지에 들어가는 배너는요, 지정된 시간마다 한 번씩 계속 바뀌죠. 한 번만 바뀌는 게 아니라 계속 바뀌죠. 그럴 때 쓰는 게 setInterval이에요. 자, 얘도 기본 코드만 먼저 볼게요. 자, 요게 보통 이제 setInterval을 돌릴 때 기본 형식인데요. count1이라는 변수를 0으로 잡았어요. setInterval 하고서 콜백 함수 하나 줬죠. 그리고 3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3초 후에 한 번 얘가 만약에 setTimeout이면 3초 후에 실행하잖아요. setInterval은 3초마다 실행을 해요. 그래서 한 번 실행할 때마다 이 변수를 1 증가시키고 출력. 그럼 또 3초 후에 1 증가시키고 출력이 되겠죠. 얘는 놔두면 이제 3초마다 한 번씩 계속 나올 거예요. 안 끝나요, 이거. 다들 강제 종료할 때까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지정된 시간마다 한 번씩 배너를 바꾸는 기능이 들어가는 거죠. 뭔가 웹페이지를 가만히 띄워놓기만 하는데 지 혼자 뭔가 자동으로 하는 것 같아. 그럼 100% 이거예요. 왜냐면 웹페이지는 지정된 시간마다 한 번씩 실행하는 게 이거 말고 없거든요, 자바스크립트는. 자, 얘 진짜 안 끝나니까 코드 마우스 우클릭해서 여기 실행되는 창 마우스 우클릭해서 스탑 코드런 누르면 강제 종료합니다. 자, 근데 얘가 3초 동안 3초마다 한 번씩 실행하는데 5번만 실행하고 끝내고 싶어. setInterval은요, 리턴 값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일종의 타이머를 생성하는 거예요. 타이머 일련 번호를 만들어줘요.
여러 개 만들 수도 있어요. 1번 타이머, 2번 타이머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타이머 값을 기억하고 있다가 자, 지금 이 변수는 이 콜백 함수 블록 밖에 있나요? 안에 있나요? 밖에 있죠? 그럼 얘는 이 블록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쵸? 자, 이 카운트 1이 아까 1씩 증가했잖아요. 얘가 5가 되면 클리어 인터벌이라는 함수한테 타이머 1년번호를 주면 그 타이머를 종료시킵니다. 그럼 얘는 이제 3초 후에 한 번, 또 3초 후에 두 번, 또 3초 후에 세 번, 네 번, 다섯 번째 하고 끝나는 거죠. 프로그램이 끝났죠. 자, 하나 또 돌려볼까요? 카운트 2. 아까랑 똑같아요. 1씩 증가하고 자동 실행. 얘는 10번 실행하고 종료하게끔 했어요. 타이머 2 받아서 걸었죠? 얘는 1초마다 한 번씩 실행이래. 그럼 이제 타이머 두 개가 마치 경쟁하듯이 그냥 알아서 돌아요. 이렇게요. 우리는 이거를 겁나 있어 보이는 말로 멀티태스킹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요거까지 얘기할게요. 여기까지 실습 정리하시면은 대충 종료할 시간 될 것 같아요. 자, 뭐 1번부터 6번까지는 1번부터 5번까지는 그냥 내용 한번 쭉 읽어보는 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6번부터 나머지 파일들은 나중에라도 실습 꼭 하셔야 돼요. 자, 다음 시간에 8번부터 아마 나머지 파일 다 끝날 겁니다. 그러면 밀렸던 진도가 순식간에 역전하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자, 녹화 끌게요. 수고하셨어요.